즉시 처단한다. 이게 내란죄에는 해당되는 것 같아.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되면 즉시 권한이 정지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란죄의 구성 요건 중에 이제 마지막 퍼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마지막 퍼즐은 폭동을 일으킨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윤석열 대통령은 그 담화에서 폭동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얘기들을 한 겁니다. 나는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 군부대에 실탄도 지급하지 않고 딱 300명만 이렇게 투입을 했다. 경비만 섰다. 그리고 해제 요구가 있으니까 바로 철수시켰다. 폭동이 아니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폭동에 대해서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죠. 근데 여기에 있어서도 그 당시에 이제 97년도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이렇게 설치를 한 게 있습니다. 폭동은 그 내용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되는데 이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강의의 폭행 협박을 말하는 것이다. 최강의 폭행 협박이라고 하면 또 아마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일단 최협의의 폭행 협박이 뭔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람의 뭔가 이렇게 행동과 의사를 완전히 억압할 정도의 폭행 협박. 그러니까 뭐 칼을 목에 들이댄다든가 이 정도의 폭행 협박이 이제 최강의라고 얘기를 하고, 폭행죄에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표현을 해서 이거는 광의의 폭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사람의 이제 의사나 뭐 행동을 완전히 억압할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신체의 유형력을 행사하기만 하면은 이게 무조건 폭행이 된다는 겁니다. 팔을 이렇게 세게 잡는다든가 이 정도만 돼도 팔 세게 잡는다고 해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이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는 해당되기 때문에 광의의 폭행, 그래서 폭행죄가 성립한다라는 거거든요. 또 폭행죄는 신체를 꼭 안 맞춰도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주먹을 코앞에서 이렇게 휘둘렀다. 그리고 얼굴에 맞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것도 폭행으로 본단 말이거든요. 이게 광의의 폭행. 근데 지금 이 폭동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최강이라는 겁니다. 꼭 사람의 신체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되고 최협의의 어떤 그 의사결정을 억압하는 그 정도의 이렇게 강력한 폭행에 해당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사태에서 이제 군대가 뭐 실탄을 가져왔는지 안 가져왔는지는 말이 엇갈리고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군대가 동원이 돼서 온갖 장비, 총까지 이렇게 짊어지고 와가지고 국회 창문 깨부시고 들어가고 막 스크럼 짜고 막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폭행의 행사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겁니다. 최강의의 폭행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당할 수 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정도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한 지방의 평온을 해야 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 군인 뭐 한두 명이 와가지고 뭐 그러고 있으면은 한 지방의 평온을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까지는 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 경우는 헬기가 그렇게 막 날아다니고 300명이 국회에 왔고 또 선관위에도 뭐 비슷한 숫자가 막 가고 막 하지 않았습니까? 포고령의 선포는 즉시 처단한다. 일체의 정치 행위를 금한다. 의료인들 48시간 안에 복귀하지 않으면은 즉시 처단한다. 이런 굉장히 강한 말을 써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협박에 해당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한 지방, 적게는 이제 수도 서울, 이게 전국을 상대로 한 계엄 선포였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국의 평온을 해야 할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된다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에서 뭐 국회의원 체포나 이런 목적은 전혀 없었다. 시행하지도 않았다. 지시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관련 그 주요 임무 종사자분들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렸던 그 세 분의 얘기에 따르면은 국회의원들 이렇게 체포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 같고 그 지시도 있었던 것 같고요. 국회 경내에 유리창을 깨고 군인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들을 전 국민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은 폭행의 구성 요건에 충분히 해당이 된다. 제가 이렇게 뉴스 보도를 보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 분이 많은 것 같아서요. 이제 대통령 담화에서는 이 부분에 관련된 이제 쟁점이 도출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뉴스나 이런 데를 봤을 때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짚어드리면 이게 내란죄에는 해당되는 것 같아. 그런데 어쨌든 국회에서 의결이 이루어졌고 실제로 뭐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내란죄에는 해당되지는 것 같지만 기수는 아니고 미수인 것 같아. 나와서 막 패널을 얘기하는 거를 봐도 이게 내란죄이든 내란죄 미수든지 간에 범죄는 성립하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기수입니다. 왜 기수냐면요. 이 부분도 사실 97년도 제가 계속 언급드리는 대법원 판례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다수인이 결합하여 위와 같은 목적으로, 그러니까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했다라고 하면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야 할 정도의 폭행, 협박 행위를 하면 기소가 된다.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이와 무관하다라고
명확하게 대법원 판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동 행위가 있으면 바로 그것 즉시 기소가 되고 그 목적의 달성 여부, 이번 사태에서는 국회를 이제 무력화시키고 뭐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현직 판사를 체포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달성이 되는 것은 기소 여부와 무관하다라는 게 이 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내란죄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미수가 아니라 기수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제 대통령 담화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은 또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제가 촬영하는 이 시간 기점으로 하면은 약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후에 국회에서 이제 탄핵 소추 표결이 있을 것 같은데요. 탄핵 소추는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탄핵 소추가 됐다라고 해서 대통령이 바로 이제 파면이 되는 건 아닙니다.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되면 즉시 권한이 정지되는 겁니다. 권한의 행사가 이렇게 정지가 되고 언제까지 정지되느냐?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하고 이거는 탄핵할 정도는 아니야 라고 판단이 되면은 다시 바로 대통령의 권한이 살아나는 거고, 그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였죠. 그리고 그게 아니라 탄핵이 되어야 돼 라고 해서 탄핵 결정을 내리면은 바로 파면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때였고요. 이제 헌법재판소법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헌법재판소법에서는 심리를 하려면 7명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9명으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6명밖에 없습니다. 6명밖에 없고 헌법재판소장도 없어요. 그래서 심판 정족수,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입니다.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6명밖에 없으니까 심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최근에 그런 가처분 결정이 있었는데 23조 1항을 적용을 정지하는 그런 가처분 결정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은 탄핵 소추가 있으면은 권한이 바로 정지되게 되어 있는데 심리가 안 열리면은 정지 상태가 이렇게 계속 무한정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굉장히 많은 그 정부 인사들을 탄핵 소추를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심리가 안 열리니까 직무 정지가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적용이 지금 배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해석이 좀 분분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23조 1항이 이제 적용이 정지가 됐기 때문에 현재 6명만 있어도 심리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해석들이 있고, 또 반대로는 그건 아니고 이 가처분은 현재 탄핵 소추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 조항이 적용이 배제가 되고, 윤석열 대통령처럼 새롭게 탄핵 소추가 된 사람에게는 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이 여전히 적용이 돼야 된다. 이런 이렇게 썰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정답인지는 저도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다만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상태에서는 심리를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차대한 국가적인 이렇게 문제에 있어서 이런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그 결론이 의미를 상실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최대한 빨리 헌법재판관을 추천하고, 만약에 대통령이 지금 이제 탄핵 소추를 당해서 권한이 정지되면은 그 권한은 국무총리한테 넘어간단 말이에요. 헌법재판관의 임명 절차는 국회에서 이렇게 추천을 하고 그러면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의 권한이 이제 정지가 되면은 국무총리가 임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나머지 3명을 채워서 승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 이 사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이 자승자박이다, 재발당 자기가 찍었다라는 또 그런 평가도 많이 있죠. 왜냐하면은 국회에서 이렇게 추천을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추천을 안 했어요. 근데 국회에 지금 다수당이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이제 민주당이 빨리빨리 추천을 해서 이제 결론을 채웠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그 추천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추천을 안 한 이유가 탄핵을 소추를 시켜놓고 헌법재판소의 이제 그 심리와 결정을 이렇게 막기 위해서 자기들의 그 탄핵 소추가 마치 종국적인 그런 결정처럼 이렇게 사실상 이렇게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추천을 안 했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당장 필요한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자승자박인 그런 상황이 됐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차기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기 전에, 그러니까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대선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정권을 가져오는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려면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최대한 빠르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 부분도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펼쳐질지, 그 헌법재판관을 추천했을 때 과연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절차를 바로바로 이렇게 할지 그런 부분들도 남아있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정치적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지금 이 비상계엄 사태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정치적인 그런 입장은 최대한 배제를 하고 여기에 둘러싼 이런 쟁점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해드리는 시간을 가졌고 오늘 있을 그 탄핵 소추 의결에서는 지난번과는 달리 모든 분들이 다 꼭 표결에는 이렇게 참여를 하는 그런 성숙한 민주주의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